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부터 이 녹화하는 배경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아이들하고 방을 좀 바꿨거든요. 제가 예전에 몇 달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가족은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방을 서로 교환합니다. 조금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요. 이렇게 방을 서로 바꾸고 나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좀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한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서로 방을 다 바꾸면서 또 이런 기회에 대청소도 한번 하고요. 가을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도요, 좀 일상이 무료하다 싶으시면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방을 또 교환해 보면요, 새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삶의 활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9월 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릴 미국 증시 시황이 없거든요. 바로 준비해놓은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9월 달은요, 1년 중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달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가 가장 맥없이 떨어지는 달이 바로 9월 달이거든요. 자, 그런데 9월 달이 시작됐죠. 그래서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올해 9월도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굉장히 긴장된 마음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끝나면 나를 깨워줘 라는 밴드 그린데이의 노래가 많은 투자자들에게 많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계절이 돌아왔다. 끔찍한 계절이 찾아온 거죠. 1년 중에 9번째 달 9월 달은요, 시장의 불친절하기로 악명이 높고요. 2024년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월 달은요, 미국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아래 차트에서 4가지 주요 지수인 다우존스, S&P 500,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그리고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의 월별 평균 수익률을 확인해봐라. 역사적인 통계를 우리한테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고로 다우 같은 경우는 1897년부터의 데이터고요. S&P 500은 1928년부터, 나스닥은 1971년부터, 러셀 2000은 1987년부터의 통계가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1년 내내 9월달을 제외한 대부분의 달에서는요. 4대 지수 모두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였습니다. 그 중에서 1월달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특히 여기 옅은 하늘색 나스닥이 가장 좋은 추세를 기록했죠. 그리고 12월달도 괜찮죠. 그리고 12월달에는 주로 러셀 2000 소형주가 가장 힘을 내는 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부분은요, 9월 달만 되면 왠지 미국 증시는 항상 떨어진다, 불길한 예감이 도래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다우존스는 역사적으로 평균 1.1% 떨어졌고요, S&P 500은 마이너스 1.2%, 나스닥은 마이너스 0.9%, 러셀 2000은 0.6% 평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4대 지수 모두 9월 달만 되면 힘을 쓰지 못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역사적으로 9월에는요, 9.11 테러 이후 침체, 그리고 2008, 2009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매도세 등 여러 차례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대선 기간에는 데이터가 항상 그렇게 나쁘게 보이진 않는다. 따라서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요, 9월 달만 되면 굉장히 커다란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평균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대선 기간만 띄어서 보면 9월 달에도 그렇게 나쁜 데이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약간의 희망을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죠. 채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GOVT라는 티커로 거래되고 광범위한 미국 국채 시장을 추적하는 iShares US 트레저리 본드 ETF가 있는데요. 이 ETF는 일반적으로 9월에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라는 역사적인 통계가 다시 한번 제시가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이 ETF 같은 경우는 2월 달에도 마이너스고요. 4월 달에도 마이너스, 9월, 10월 마이너스를 보이는 달이 꽤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9월 달에 가장 좋지 않은 성적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iShares US 트레저리 본드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많은 분석가들이요, 9월 달만 되면 왜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지 설명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들은 일반적으로 트레이더들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후 기분이 가라앉아서 그렇다.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뭐 기분이 가라앉는 것도 있고 휴가 기간에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따라서 휴가를 다 나면 투자 자금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투여할 투자 자금이 없다. 이 부분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을 포트폴리오의 상태를 재평가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한 기업들이 연간 손익계산서를 검토하는 시기이므로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도할 인센티브가 더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매도량이 물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면 올해 같은 경우는요, 예상보다 강한 경제 지표가 쏟아지면서 미국 고용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8월 달에 강세를 보였던 미국 증시는 현재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있다. 8월 초만 해도 굉장히 최악이었죠. 하지만 8월 중순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증시가 상승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요, 9월 18일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4년 만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확률이 굉장히 높죠. 따라서 주식과 채권 모두 상승시킬 수 있는 배경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요, 일단 대선이 있다. 대선이 있는 해에는 9월 달이 힘을 내는 경향이 있다. 첫 번째 긍정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9월 달부터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적인 통계가 좋지 않지만 올해 9월 달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100년 이상의 역사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또다시 우울한 9월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엔비디아의 최근 실적입니다. 잠재적인 위험 신호 중에 하나다라고 ADM 인베스터 서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크 오스트왈즈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마크 오스트왈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칩 제조업체는 월가의 최고 수익 그리고 매출 예측을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 제품에 대한 수요 급증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는 압도적이지 못한 매출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이번에 매출 가이던스는요,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우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가이던스를 봤을 때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거리가 밀려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광범위한 시장 지수는 지금까지의 실망감을 떨쳐냈습니다. 엔비디아 혼자 폭락했다는 거죠. 하지만 경기 둔화 조짐이 더 나타나게 되면요, 인공지능에 기반한 랠리로 인해서 전체 시장이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를 끌고 온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와르르 사그라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올해 9월 역시 주식시장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마크 오스트왈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베런즈와의 인터뷰에서 엔비디아 실적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에 많은 불균형이 있음을 보여준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9월 6일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도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는 리세션이잖아요. 따라서 고용 보고서가 얼마나 튼튼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것이 결정적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도 7월 달에 비농업 고용자 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자 주가는 폭락한 적이 있었죠. 만약에 이번에도 부진한 지표가 나오게 되면요, 미국 경제가 소위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아니야? 이렇게 의문을 던지는 투자자들이 많이 발견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해리스와 트럼프의 대선 대결이 임박하고 있고요. 대선이 11월 달에 있죠.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극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중동 위기가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협이 계속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불확실성한 시장의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9월 달은요, 미국 증시의 역사를 봤을 때 최악의 달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9월 달이 찾아온 게 결국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행인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대선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선이 있는 해에는요, 9월 달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요, 9월 달부터는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자산 시장이 힘을 낼 가능성이 높다. 마음을 좀 추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을 할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주식시장이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인공지능 수혜주들이 달릴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대한 의문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이번 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가 만약에 한 달 전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수치를 발표하게 되면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급락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죠. 아직까지도 대선 대결이 어느 쪽으로 기울일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한쪽이 좀 앞서 나가는 것이 우리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불확실성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산유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위협이 있기 때문에 100%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역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는 미국 증시를 둘러싼 정세를 분석하면서 그때그때 올바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투자의 전략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비트코인 역시도 9월 달에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잔인한 달 9월이 찾아왔는데 과연 2024년에도 같은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조금은 걱정스러운 마음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들이 미국 금리 인하와 다가오는 대선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비트코인의 거래 부진이 한 달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금리 인하죠.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비트코인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이제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이 떨어지잖아요. 따라서 금리 인하는 대체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대선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트럼프의 당선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비트코인이 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8월 달은 주요 암호화폐에게 매우 힘든 한 달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10.25% 하락하면서 4월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고요. 이더리움은 무려 23.66% 폭락하면서 세 번째 월간 하락이자 2022년 6월 달 이후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8월 달은 정말 끔찍한 한 달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울프 리서치의 차트 전문가 롭 긴스버그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월 고점에서 점차 가격이 하락하면서 여전히 하강하는 거래 범위에 갇혀 있다.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 매우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는 지금의 추세를 계속 존중하고 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5만 달러 초반의 박스권 하단을 다시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긴스버그는요, 3월 정점을 찍은 이후에 비트코인의 추세가 악화되면서 고점과 저점이 연이어서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박스권은 박스권인데요. 아무래도 고점도 약간씩 떨어지고 있고 저점도 떨어지고 있다면 추세 자체는 하향 곡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돌파 또는 점진적인 반전을 통해서 상황이 역전될 수는 있는데요. 그러기 전까지는 단기 및 중기 가격 방향에 대한 약세 전망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요, 박스권이 지금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위로 나가기 전까지는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은 주말 거래에서 이미 5만 8천 달러에 근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6만 달러를 넘어서면 바로 떨어지고요. 또 넘어서면 바로 떨어지고 안 좋은 추세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사적으로요, 9월 달은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미국 주식 등 다른 자산 시장에도 최악의 달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요, 지난 11년에 9월 중에 8번의 경우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9월의 평균 하락률은 무려 4.8%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커다란 낙폭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행인 점은요, 작년 9월에는 비트코인이 6년 9월 연속 하락세를 끝냈다. 여기 보시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9월 달만 되면 마이너스를 보인 것이 비트코인이었는데요. 다행히 2023년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1년 동안 올라간 해는 단 3번에 불과하다. 굉장히 초라한 성적이죠. 평균적으로는 4.8% 떨어졌고요. 중간치로는 5.6%나 9월 달에는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역사적인 통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4월 이후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사이에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 동안은 이 가격대에 머무를 것이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전망이죠. 앞으로 한 달만 있으면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암호화폐
해외 자산 관리 회사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인 알렉스 손의 주장입니다. 자, 이 알렉스 손에 따르면요, 8월을 힘들게 만든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월초 주가 급락이었고요. 또 하나는 비트코인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공급 과잉이라는 것은요, 비트코인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행인 부분은요, 이제 대부분 완화됐거나 해결이 되었다. 따라서 8월 달에는요, 공급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는데 더 이상 이런 현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미국 정부의 남은 비트코인 공급량은 대부분 도난으로 회수되어 판매보다는 반환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독일은 판매를 이미 완료했고요. 마운트 콕스 자산의 비트코인은 대부분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파산으로 인해 채권자에게 사용 가능한 코인이 반환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공급 측면에서 볼 때 비트코인은 앞으로 좋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요, 작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수요는 오히려 올라가 있죠. 수요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ETF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요한 점은 수요는 예전보다 많이 향상이 됐는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는 공급이 너무 많았다. 따라서 팔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는요, 사실 마운트 곡스 사태입니다. 마운트 곡스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마운트 곡스는요, 한때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였습니다. 전성기에는요, 전체 비트코인 거래의 70% 이상을 처리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였죠. 자, 그런데 10년 전이죠. 2014년 2월 달에 마운트 곡스는요, 해킹과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약 85만 비트코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중단하고 파산 신청을 했죠.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법정 공방이 있었고요. 2021년 말에 회생 계획이 승인이 됐습니다. 자, 이 회생 계획에 따르면요, 마운트 곡스는 2024년 올해 7월 초에 약 2만 명의 채권자에게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상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대규모 분배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고요.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약 14만 2천 개의 비트코인, 전체 공급량의 0.7%가 시장에 갑자기 풀리면서 잠재적으로 시장의 공급 과잉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한 마운트 곡스가 파산 신청을 했던 2014년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치는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따라서 이번에 비트코인을 획득한 많은 채권자들이 회수한 비트코인을 바로 매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8월 달에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 바로 마운트 곡스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슬슬 해결이 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자, 오래간만에 비트코인의 모멘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15가지는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8가지는 중립, 3가지는 매수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요, 비트코인의 1년 가격 차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박스권이 형성돼 있죠. 상단은 7만 달러가 조금 넘어가고요. 하단은 5만 달러가 조금 넘어갑니다. 따라서 5만에서 7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한 6개월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지금 상단 같은 경우는 막히는 경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이나 막혔는데요. 문제는 고점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만 2천을 넘어섰죠. 그리고 나서는 7만에서 막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지금 7만에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6만 4천 정도에서 떨어졌고요. 따라서 가면 갈수록 고점이 조금씩 떨어진다.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점도 마찬가지죠. 원래 저점은 5만 2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이번에는 다시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따라서 저점 역시도 조금씩 하강한다. 따라서 추세선이 지금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 것이 비트코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뚫고 만약에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다면 이러한 추세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이 공급이 문제였는데 공급의 문제가 해결되는 단계에 있다. 따라서 조만간 수요와 공급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인데요. 아주 오래간만에 테슬라 관련해서 두 가지의 호재가 연이어서 보도가 됐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요, 테슬라가 6인승 모델 Y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가 베스트셀러지만 노후화된 전기 자동차의 매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2025년 말부터 중국에서는요, 모델 Y의 6인승 변형을 생산할 계획에 있다. 이 문제를 직접 알고 있는 소식통이 2명이나 동시에 얘기했습니다.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 생산량을 2자릿수로 늘릴 것에 대비해서 공급업체들에게 그에 따른 준비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자동차의 개수가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급업체들한테 얘기한 거죠. 이전에는 농지였던 70헥타르에 대한 확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장, 상하이 공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하이 공장의 생산량을 어떻게 늘릴지는 분명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에 봤더니 모델 Y에 6인승을 추가하면서 새로운 모델이 계획되고 있었다. 긍정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는 이미 작년 리뉴얼 버전 출시에 힘입어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외 모델 3 인도량이 전년 대비 6%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모델 Y는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이 리프레시 모델이 나오게 되면요, 모델 3처럼 모델 Y 역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또한 테슬라는 주니퍼라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2020년에 출시된 모델 Y를 개선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이전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 변형 모델은요, 5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올해가 아닌 2025년 초에 출시될 것이다. 두 번째 소식통이 말했고요.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모델 Y, 모델 3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판매량이 좀 주춤한 이유는요,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이미지 때문이죠. 따라서 새롭게 변형하는 모델이 출시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델 3 같은 경우는 변형 모델이 출시된 이후에 전년 대비 판매량이 6% 증가했습니다. 자, 따라서 모델 Y 역시도 같은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2025년 초까지는 5명이 탑승할 수 있는 주니퍼 프로젝트의 변형 모델이 출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25년 말까지는 6인승 모델도 계획이 돼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미국에서 테슬라는요, 자율주행 기술과 로보택시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6인승 모델을 개발하고 추가하는 등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중국 내 경쟁 기업들로부터의 압력을 강조한다. 미국에 비해서 중국 시장이 훨씬 더 경쟁이 심화됐다.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쟁 업체들은요, 더 넓은 실내 공간과 플래그십 모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올해 니오가 개발한 오노 L60, 지커의 7X 등 최소한 4개의 모델 Y 경쟁 모델을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이 너무나 심화됐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모든 파워 타입 중에 가장 많이 판매된 차량은요, 아직까지는 모델 Y 크로스오버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20만 7,800대가 판매됐다. 하지만 BYD의 C걸 세단이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테슬라 입장에서도요, 언제까지나 모델 3, 모델 Y만 가지고 판매량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변형 모델도 꾸준히 하게 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모델 2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모델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만 이 1등 자리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합니다. 오늘 준비된 두 번째 테슬라 관련된 호재는요, 8월 달에 중국의 실적입니다. 테슬라가 8월 달에 중국에서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소도시에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서 8월 중국 내 판매량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달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6만 3천여 대를 판매해서 7월보다 무려 37%나 급등했고요. 6만 4,694대를 판매했던 작년 8월보다는 여전히 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요, 수출은 제외한 겁니다. 따라서 중국 내에서 판매된 것만 계산을 했을 때 작년보다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수출까지 포함을 하면 작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고무적인 개선이지만 중국의 주요 경쟁사들에 비해서 실적은 큰 차이로 아직까지는 뒤처져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인 BYD는요, 8월 달에 중국 승용차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35%나 급등을 했고요. 월별 최고치인 37만 8,854대를 기록했습니다. 림모토와 리오토 등 다른 현지 전기차 경쟁업체들도 판매량이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따라서 테슬라만 아직 작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은 여전히 마이너스 5%입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다운사이징의 일환으로 현지 영업 인력을 감축했지만 여러 가지 요인이 최근 판매 모멘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4월부터 구매자에게 최대 5년간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 몇 주 동안은 여러 지방 정부가 테슬라 차량을 공식 차량 구매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또한 올해 초 중국의 최고 자동차 산업협회가 테슬라 차량의 데이터 수집이 규정에 부합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따라서 테슬라 차량이 출입이 금지되었었던 일부 정부 청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러면서 주요 당국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가 존재한다. 중국 쪽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중국 상업은행 인터내셔널이 7월달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삼선도시, 즉 소도시에서의 인도량은요. 전년 대비 무려 78%나 증가한 반면 항저우, 난징 등 2선 도시의 판매량은 47% 증가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같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전기차가 정말 그 절정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충전 인프라, 두 번째는 가격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적어도 중국에서는 충전 인프라가 3선 도시, 즉 소도시까지 확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작은 도시에서도 이제 전기차를 끌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다. 긍정적인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중국 승용차협회의 별도의 데이터에 따르면요. 수출을 포함한 테슬라 중국산 차량의 8월 배송량은 전년 대비 3% 플러스를 기록한 86,697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내 판매량은 아직까지 작년 대비 마이너스지만 수출까지 포함하면 이번에 플러스 3%를 기록했다. 긍정적인 결과를 제시한 거죠. 자,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까지 포함한 판매량, 배송량을 함께 살펴보시면요.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까지 계속해서 작년 대비 올해 수치가 더 마이너스였죠. 자, 그런데 7월부터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고요. 8월달도 이러한 추세를 지켜냈다. 따라서 드디어 바닥을 찍고 테슬라의 판매량, 배송량이 플러스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긍정적인 추세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팔란티어가 등장하는데요. 팔란티어가 AI 머신러닝 플랫폼 부문 리더로 선정됐다라는 굉장히 멋진 소식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저명한 리서치 그리고 자문기관인 포레스트에서 선정한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소프트웨어 플랫폼 분야의 리더로 인정받았다라고 지난주 목요일날 발표했습니다. 포레스터 웨이브 AI 머신러닝 플랫폼 2024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요. 팔란티어는 이 조사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상품 부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리더로 선정됐습니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인간과 기계가 공동 의사결정 모델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갖췄다. 그리고 AI 머신러닝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제품 중에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팔란티어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역량 그리고 차별화된 온톨리지를 활용하면서 AI 플랫폼 오퍼링의 기반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팔란티어는 사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고객 성공에 투자하며 멀티롤 AI팀의 지원을 수용함으로써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며 조용히 이 시장에서 가장 커다란 업체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렇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수석 아키텍트인 악샤이 크리슈나 수와미에 따르면요. 팔란티어가 자랑하는 AIP, AI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AIP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가장 까다로운 사용 사례를 지원하고 있고요. AI를 일선 업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고유하게 설계되어 있다. 예전부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요. 팔란티어는 굉장히 모델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업에 맞춤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이 팔란티어의 비즈니스 모델이거죠. 따라서 굉장히 고유하게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각각의 일선 업무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포레스터 웨이브 평가에서 리더로 선정된 것은요.
모델에 구애받지 않는 제너레티브 AI 인프라를 갖췄고요. 인간과 AI 팀을 위한 멀티모달 가드레인을 갖췄고 또한 의사결정 중심의 온톨리지를 갖춘 것이 바로 팔란티어다. 따라서 기업이 AI 프로토타입에서 생산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역량에 대한 투자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온톨리지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팔란티어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온톨로지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좀 쉬운 언어로 온톨리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번에 팔란티어가 어떠한 위상에 위치해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기 스트롱거 커런트 오퍼링이라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제품, 상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그 아래쪽을 보시면 IBM이 보이고요. C3AI, 구글도 보이죠.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 AWS,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가장 우수한 상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평가된 것이 팔란티어의 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온톨리지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온톨리지는요,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구성, 이해,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기반 기술 및 운영 계층이다. 이렇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풀어봤습니다. 온톨리지는요, 정보의 지도나 모델과 같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지도처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톨리지는요, 서로 다른 데이터 조각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하나의 지도다. 팔란티어 온톨리지를 최대한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레고 블릭 상자가 있다라고 상상해 보고요. 팔란티어의 온톨리지는 이 레고 블릭을 구성하고 연결하는 특별한 방법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비슷한 데이터끼리 모아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보를 연결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이 여러 가지 있으면 그 중에서 바퀴 같은 경우는 이 바퀴는 가장 밑에 우리가 넣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각 조각이, 데이터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더 쉬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준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더 쉬워진다. 따라서 예전에는 별 의미가 없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팔란티어의 온톨리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팔란티어의 온톨리지가 유용한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사람들이 복잡한 정보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 컴퓨터가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로 더 쉽게 작업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뿐만 아니라 컴퓨터가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필터링하고 이 데이터를 가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온톨리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놓쳤을 수 있는 중요한 연관성을 보여줌으로써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예전에는 잘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온톨리지를 이용을 하면서 의미 있는 데이터로 바꾸고요. 여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리고 효율적으로 기업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툴이 마련이 된다.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9월 3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4년의 가을, 여러분들 계획 잘 세우셔서요, 보람되고 많은 것을 읽을 수 있는 건강한 시간으로 가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